안녕하세요.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올림픽에서 시상대에 올라선 선수들이 흘리는 눈물은 감동 그 자체죠. 해설자들의 눈물 섞인 환호와 함께 마지막 결승선을 향해 안간힘을 쓰는 그들의 모습은 험난한 여정 속에 그들이 감내했던 시련과 고통을 조금이나마 공감할 수 있게 하고, 이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힘내시라고 고개 숙인 우리들을 향한 그들의 진심 어린 눈물 같아 더욱 우리의 심금을 울립니다. 그러한 올림픽이 끝나고 그 환호성도 희미해지는 지금도 여전히 제 마음속에 흐르는 잔잔한 감동이 있는데요. 비록 시상대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난 후 비로소 웃음을 지어 보이던 선수들의 해맑은 모습입니다. 바라보는 이의 안타까움을 희망이라는 단어로 되돌려준 그들의 미소가 올림픽의 환호성보다 오래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세상의 끝자락에서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가온 조금 특별한 편의점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두가 무시하고 외면하고 회피하던 노숙자 도꼬 씨에게 내민 희망의 손길. 정체불명의 알바로부터 시작된 웃음과 감동의 나비 효과. 저자 김호연 작가는 2013년 망원동 브라더스로 세계문학상 우수상을 수상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한 분이신데요. 오늘 준비한 책은 1등만을 기억하는 세상 속에 1등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불편한데 자꾸 가고 싶은 편의점, 불편한 편의점입니다. 이야기는 서울역 노숙자로 지내면서도 자기의 안위보다는 지갑을 잃어버린 낯선 부인의 안부를 걱정하는 도꼬 씨의 따뜻한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자신의 지갑을 찾아준 도꼬 씨에게 편의점 알바를 제의하며 우정과 치유의 손길을 내미는 편의점 사장 염여사. 편의점 알바가 된 도꼬 씨와 함께 일하는 시연과 선숙. 그리고 편의점 고객들과의 관계 속에 힘들게 살아낸 오늘을 위로하고 위로받는 잔잔하면서도 따뜻한 동네 사랑방 이야기인데요. 살짝 아베야로에 져서 심야 식당의 플롯을 따라갈 것 같지만 이 이야기는 주인공이자 기억상실증에 걸린 야간 알바 도꼬 씨의 정체를 알아가는 게 또 하나의 핵심 플롯인 만큼 그 정체를 찾아가는 재미도 함께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도꼬 씨의 선배 알바생 시연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평범하게 대학까지 졸업했고 자신의 성격에 가장 잘 맞는 일이 공무원처럼 평범한 일이 아닐까 해서 9급을 준비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이제 주변의 모두가 공무원을 준비한다는 것이었다. 시연이 보기엔 충분히 버라이어티한 삶과 화려한 스펙을 지닌 친구들이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고 있었고, 때문에 경쟁률은 말도 못하게 치솟고 있었다. 너희들은 충분히 도전적이고 인싸고 해외 연수 같은 것도 다녀오고 그랬잖니. 그런 너희들은 좀 더 진취적인 분야의 일을 추구해도 될 것 같은데 왜 다들 지루할 게 뻔한 공무원이 되려고 줄을 서는 거야? 이런 건 충분히 지루한데 익숙한 나 같은 인생에게 맡겨주면 안 될까? 그것이 시연의 불만이자 고민이었다. 때론 공무원이 되는 것보다 편의점 알바생의 삶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곤 했다. 힘들게 공무원이 되어봤자 결국 좀 더 큰 편의점이 아닐까? 국민의 편의를 봐주는 공간에서 또 다른 JS들을 만나는 삶. 그렇기에 지금의 익숙한 공간은 시연에게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할 보금자리였다. 네, 여러분, 혹시 JS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영어로 JS, 곧
진상의, 진상의 악어라고 하네요. 하루에도 수십 번 그런 JS를 만나는 편의점 알바일지라도 그녀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할 보금자리라는 글을 읽으면서 이건 시험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취준생들, 이제 갓 사회에 발을 디딘 젊은 친구들의 문제인 것 같아 마음이 살짝 무거웠는데요. 이들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시각이 각각이겠지만 제 동년배들 중에서도 우리 시대가 복받은 시대였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면 지금의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힘든 시기를 경험하고 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알바생들이나 혹은 고학력임에도 이른바 철밥통이라 불리는 공기업 또는 공무원을 지원하는 취준생들에게 도전정신이 없네, 귀하게만 자라서 고생을 모르네 등등 일부 어른들의 비수 같은 말들이 우리 젊은이들을 울리기도 하는데요. 90년생이 온다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전체 노동자의 46%가 비정규직인 기형적 고용구조는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산업계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는 일은 시키되 고용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유노동 무책임이죠. 그러니 취준생들이 직업을 고를 때 안정성을 가장 큰 가치로 꼽지 않는다면 되레 이상한 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직업 안정성이 높은 공무원이나 공기업 같은 국가기관인 거죠. 그들에게 도전정신이 없거나 고생을 몰라서가 아니라요. 맞습니다. 어쩌면 우리 어른들은 우리 세대에 태어난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지금 젊은이들은 우리의 그들 나이 때보다 더 많은 시련과 고통의 시기를 지나고 있으니 왜 우리만큼 못 달리느냐고 그들을 채찍질하기보다는 그들과 함께 그들과 같은 속도로 걸어가며 따뜻한 위로 한마디, 밥 한 끼를 나누는 것이 어떨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퇴근 때마다 참새가 방앗간 들르듯 매일 밤 편의점에 들러 참 조합으로 늦은 저녁 식사와 그날의 피로를 위로받는 경만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여기서 참은요, 참깨 라면과 참치 김밥과 참이슬이라네요. 요즘 젊은이들의 단어가 참 쉽지 않습니다. 경만 씨의 제1선발이자 절대 후회하지 않을 하루의 마감이고 빈자의 혼술상 최고 가성비를 자랑하는 조합이라네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성실하게 살아온 44 인생이었다. 애초에 흙수저였고 제주도 별 볼 일 없는 걸 알기에 성실함과 친절함을 무기로 쌓아나갔다. 거래처에서 만난 4살 어린 아내와 결혼하고 쌍둥이를 낳았을 때는 흙수저의 수저질도 아름다울 수 있구나 생각했다. 금수저를 쥐고 태어난 놈들보다 값진 인생이라 자부하던 시절도 있었다는 말이다. 시간은 그 차이를 알려주었다. 스타트라인부터 앞선 놈들은 해가 거듭갈수록 여유가 생겼고 능력과 돈을 축적할 수 있었다. 반면 이제 경마는 탄약이 고갈되어 곧 맨몸으로 돌진해야 하는 참호 속 병사가 된 심정이었다. 아무리 벌어도 써야 할 돈은 늘어만 가는 반면 자신의 체력은 갈수록 깎여나가는 게 느껴졌다. 유일한 장점이던 성실함과 친절함의 바탕은 체력이었고 나이가 들면서 딸리는 체력은 성실함과 친절함을 무능력과 비굴함으로 변화시켰다. 체력은 정신력조차 지배하게 되어 멘탈이 털리는 날이 늘어났고 곧 대표와 동료들의 무시로 돌아왔다. 네, 누군가는 내 아버지를 또 누군가는 내 아들을 떠올리며 눈물을 글썽이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도 20년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4시면 출근하던 남편의 뒷모습이 생각나 마음이 찡했습니다.
없는 자들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가져야 할 것은 성실과 인내라고 하지만 그게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은 아니죠. 세상을 탓하기보다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눈길을 바꾸라고도 하지만 이 역시 현실 앞에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림자가 드리워진 남편 얼굴에 그림자가 사그라들 무렵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나에게도 말해달라고.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함께하는 게 부부 아니겠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앞으로는 그러겠다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도움이 안 돼서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희망을 잃을까봐 말을 못한 거라고요. 출퇴근 때마다 아무것도 모르고 웃는 제 미소가 남편에게는 희망이었답니다. 자칫 말했다가는 그 희망을 잃을까봐 그게 두려웠다네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위기 때마다 희망이 되었던 것은 거창한 그 무엇이 아니라 그를 바라보는 아내의 미소였던 거죠. 영화 인투 더 와일드에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Happiness is only real when shared. 행복은 나눌 때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말인데요. 비록 완벽하지 않은 세상, 코로나 때문에 빈부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이 힘든 세상일지라도 나를 바라보고 미소 지어주는 누군가와 함께라면 거기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힘든 것도 좋은 것도 같이 나눌 사람이 없다면 길의 마지막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독고씨 때문에 불편해하던 경만 씨는 결국 온풍기와 함께 참참참 조합의 참이슬 대신 옥수수 수염차를 준비하고 기다리던 독고씨의 따뜻한 배려에 마음을 녹입니다. 거창한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따뜻한 배려와 기다림이 삶의 작은 기적을 낳은 것이죠. 자, 다음은 우리의 주인공 독고씨의 말을 들어볼까요? 사장님과 면담을 했다. 아주 사적인 퇴사 사유를 그녀는 묵묵히 들어주었고 궁금증이 풀린 것만으로도 나를 이해해 주었다. 편의점이란 사람들이 수시로 오가는 곳이고 손님이나 점원이나 예외 없이 머물다 가는 공간이란 걸. 물건이든 돈이든 충전을 하고 떠나는 인간들의 주유소라는 걸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이 주유소에서 나는 기름만 넣은 것이 아니라 아예 차를 고쳤다. 고쳤으면 떠나야지. 다시 길을 가야지. 그녀가 그렇게 내게 말하는 듯 했다. 네, 만약 이 글이 특정 사실에 기반한 논픽션이었다면 저는 독고씨보다도 편의점 사장님인 염여사를 한번 뵙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3살짜리 아기도 말은 할 수 있으나 80에 이른 노인도 행하기는 어렵다고 하죠. 그만큼 암과 삶 사이의 거리를 좁힌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법정 스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보다 훨씬 적게 가졌어도 그 단순과 간소함 속에서 삶의 기쁨과 순수성을 잃지 않는 사람 앞에 섰을 때 내 자신이 몹시 초라하고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있다고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이라 일컫는 머리에서 마음으로 그리고 발로 가는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걸까요? 저자는 염여사와 비슷한 캐릭터인 희수샘의 입을 빌려 그 해답을 알려주는데요. 들어보실게요. 그런데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쓸데없는 질문이었지만 그녀는 그렇게 구차하게라도 마음을 표현해야 했다. 희수쌤은 잠시 골똘한 표정을 짓고는 이렇게 말했다. 밥 딜런의 외할머니가 어린 밥 딜런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행복은 뭔가 얻으려고 가는 길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길 자체가 행복이라고.
그리고 네가 만나는 사람이 모두 힘든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친절해야 한다고. 네, 답이 되셨나요? 밥 딜런이라는 뮤지션이 어떻게 노벨 문학상을 받을 수 있었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기억 상실 전에는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던 도꼬 씨. 그가 기억 상실 후 제일 낮은 곳으로 내려가 깨달은 것은 결국 삶은 관계였고 관계는 소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옆의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데 있음을 깨달은 것이죠. 밥 딜런의 외할머니가 말씀하신 길 이야기를 듣다 보니 중국의 3대 작가인 루시인이 그의 단편 고향에서 남긴 명언이 생각나네요. 오늘은 그 명언으로 산책을 마칠까 합니다.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다. 사실 땅에는 원래 길이 없었다. 걷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곧 길이 된 것이다. 참, 그래서 도꼬 씨의 정체가 뭐냐고요? 그건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삶을 변화시키는 책 한 권의 기적,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